금융위기 때 오바마는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미국은 지는구나.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뭐냐면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아시아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앞으로 트럼프는 안 그러겠느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오네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 트럼프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트럼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기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얘기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왜 이런 선명한 공약을 내세웠을까? 아주 단순해요. 선명해야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 트럼프가 과연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공약을 모순된, 서로 상호 모순되는 이 공약들을 다 지키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놓은 모든 공약들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에 대안을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료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가지고 화석연료에 대한 생산을 높여가지고 그 연료비를 낮추면 생산 단가라든가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연료비만 낮춘다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주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또 맞나? 아하. 라는 또 질문도 가져올 그러네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 대표적인 미국의 석유 기업 엑소모빌 같은 경우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보면 엑소모빌 주식 사야 되겠죠. 근데 현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엑소모빌 주식이 올랐나? 라고 봐야 돼요. 안 올랐어요. 처음에는 오르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맞죠. 트럼프 공포에 대한 트랩, 트럼프 공포에 대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 그러니까 흥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단기적인 수익은 흥분해서 얻을 수도 있겠죠. 따라가서. 그쵸. 누가 이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기 전에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단기 투자자들이 빨리 빠져나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사람과 기다렸다가 수익을 못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장기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치적 변수를 고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기서 정치 테마주처럼 흥분해가지고 단기적인 투자 수익을 올리는 방식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엑소모빌 주식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올랐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올랐냐? 바이든 때 올랐단 말이에요. 아, 역설적이네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이든 때 오히려 석유 단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유사들, 엑소모빌과 같은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싸졌어.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단가를 비싸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때 엑소모빌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이제 지금 흥분하고 있는 트럼프 공포에 대해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계속 지금 이제 안보 정책을 연구하고 계시지만 둘은 계속 정말 으르렁 계속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제 또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연애할 때 보면 남자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제 여자친구분이 화를 낸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데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여자친구분이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말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게 결혼까지
결혼까지 가야 된다. 그 연애가 결혼까지 가고 성공적으로 둘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말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 부분들. 자, 미중 관계를 연애로 비유를 해볼게요. 네. 겉으로는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 제조업 때문에 다 뺏겼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로 경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너무 제조업 덤핑으로 하지 않고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 너무 싸게 하지 않고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미국 상품이랑 경쟁할 수 있게 협의를 하자. 마치 일본하고 미국이 했던 것처럼 플라자 합의에서 했던 것처럼 미국하고 중국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자. 그럼 경제 협상의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2018년, 17년 이후로 경제 협상을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한 시도를 단 한 번이라도 했는가? 했을 수도 있겠죠, 물밑에서. 근데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오히려 악화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경제는 미중 간의 경제는 좀 관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실제 정상들 만나면서 뭐 합의된 게 없어요, 사실. 그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그게 참 어렵죠. 왜 화가 나는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네.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네. 미안해 그러면은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이제 좀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잠깐 내가 뭐가 미안한 거지? 이렇게 되는 뭐가 불편하고 어려운 건지를 말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자친구분이 그러죠. 내가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그렇죠.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이런 그런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뭘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에요. 특히 아시아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중국은 달러화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라고 있죠? 비행기 사고 네. 그리고 기술 개발, 군사 기술 개발해가지고 군비 증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국을 압박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바마 때부터 사실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금융위기 때 오바마는 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별로 영향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사실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죠.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지만 사실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요인?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계속 버텨줘가지고 맞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중국에서 워낙 많이 사주니까 네. 현대차 주가도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그때였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화장품 산업도 네. 클 수 있었고 연예,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클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요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국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미국은 지는구나. 오바마를 엄청 괄시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회의 같은데 오바마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막 무시하는 발언. 맞아요. 특히 국장급이 기후변화 회의 나와가지고 중국의 국장급 관료가 기후변화 회의 나와가지고 오바마 앞에서 막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인간적으로 서운했던 거야. 오바마 입장에서는. 아, 중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는데? 그리고 오바마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전이 소홀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공받듯이 오바마를 대한 거야. 경제 위기 우리 때문에 해결한 거잖아. 뭐 이런 느낌 그런 좀 약간.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비행기 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중국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오바마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뭐냐면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재균형 전략을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트럼프는 안 그랬고 바이든은 안 그랬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트럼프는 안 그러겠느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중국에 대한 제한적 공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이게 이제 미중 관계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에 해칭하고 있는 기업, 중국에 걸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미중 관계의 미중 전략 경쟁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으로 받는 공급망을 다른 국가하고 다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리스크를 해소하는 기업의 주가는 투자 전망은 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중국 리스크를 안고 있다, 중국에 공급망이 있다 하는 기업들은 상당 부분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사님이 이번에 쓰신 세계 정세가 한눈에 보이는 부의 지정학,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오늘 하신 얘기가 한 5% 정도 될까요? 아, 조금 된가요? 네. 예고편? 예고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 이야기도 있고요. 중동 이야기 있고, 인도 이야기 있고, 대만 이야기 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차분하게 이제 시간이 날 때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중국과 미국의 이제 갈등 구조, 그리고 아시아를 둘러싼 이제 패권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를 약간 터부시하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혹은 투자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고, 이제는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다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정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예상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제가 아까 이제 교과서라고 이제 표현해 드렸던 게,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일독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고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덕에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정치학이 해야 되는 역할은 결국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보다 경제적 기회,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경제적 기회가 더 확대되도록 하는 것, 이게 정치학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학이 국민들을 교화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문제는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될 문제지, 그거를 정치학자라고 혹은 정치인이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훈계를 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정의는 국민들이 경제적 기회를 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게 정의인 거고,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 주는 것, 이게 정의인 거지, 국민들한테 올바르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 이거는 정치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칫하면 정치학 책이 교훈적이고 교화하려고 하고 국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하는 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게 해드리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정치학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거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로 이 책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과서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댓글에다가 남겨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재준 박사님과 함께 부의 지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